자,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설명을 들으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어떤 이 프레젠테이션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공간을 표현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간 표현 매체의 어떤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증가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면 이제 스페이스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은 무엇이고, 떤 전략을 짤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패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그 패널을 읽어보는 부분들, 그 다음에 3차원 가상도에 관한 어떤 인문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투시도를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을 표현한다는 거 이것부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 크래프트라고 하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은 보통 어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자기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세라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만들죠. 이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이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넣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어떤 공예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메이커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 업이 작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업에서 그러니까 공예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대상물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디자이너 이퀄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처럼 어떤 공간 디자인을 하는 경우에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100층짜리 건물이 있다, 하이라이스 빌딩이 있다. 이 경우에 디자이너가 메이커가 되는 경우는 없죠. 디자인과 메이킹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면이라고 하는 그런 중간에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메이커와 디자이너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디자이너의 어떤 그런 의도와 의중이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떤 생산과 어떤 디자인의 어떤 그런 괴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대상이 되는 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즉 우리가 굉장히 큰 물건 혹은 어떤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간에 대한 생각과 느낌 아이디어를 도면으로 표현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도면이 탄생하게 되어 있는데 도면은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수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인 합리성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면에서 내가 라인 하나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계약의 근거가 되고 그 근거가 됨에 따라서 법이 적용되고 규정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면으로부터 어떤 입체 즉 완성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공간 스케치를 잘 수가 있고 그걸 3D 시뮬레이션으로 만들면서 진짜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의 공간을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도면을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래 내가 이 디자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공간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4D 무빙 이미지 소위 얘기해서 영상 혹은 비디오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영상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제 굉장히 현실하고 동일한 느낌의 실현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게임 속에 들어가서 공간을 체험을 하든 아니면 어떤 이런 비디오를 통해서 하든 다른 점이 있겠죠. 비디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의 하단부를 보시면은 어떤 루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겠죠. 이 루트를 통해 가지고 공간을 체험한 다음에 나가게 되는 순간 종료가 되겠죠. 이건 굉장히 일방향적인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고
사실은 2차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조금 더 복합적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시뮬레이터나 게임 속의 공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간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동선을 다르게 함으로써 공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을 체험하는 사람한테는 현실과 동일한 그런 느낌을 갖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4차원 이미지라고 하는 것, 혹은 이제 시뮬레이터나 멀티. 자, 이 시뮬레이터라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떤 이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보게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멀티 뷰,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시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입체적인 그리고 체험적인 그런 경험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뭐 조금 이제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메타버스가 사실은 살짝 이제 어떤 마감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메타버스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혁신적인 공간 시뮬레이터의 어떤 입장으로서 우리가 공간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도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처음 그 공간을 대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한 2, 30년 동안, 뭐 30년이 다 된, 30년이 40년이 다 돼가고 있네요. 20대에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자,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 매체가 양적으로 굉장히 증가했고, 그다음에 질적으로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뭐 원시대 때는 어떤 이 집을 지을 때, 혹은 이제 어떤 원시 어떤 그 동굴이라든지 어떤 막 같은 걸 만들었을 때는 어떤 사람 사이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들도,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도, 구슬이라고 하는 상황들도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공간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도면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 도면 속에서 표현되지 못하는 것들을 다이어그램이나 캐드, 투시도, 투상도, 뭐 BIM 설계, 뭐 모델링, 3D 동영상, VR, AR 이런 쪽으로 가면서 차츰 실감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즉 스페이스 표현 매체가 어떤 양적으로 증가가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질적으로도 향상이 되면서 실제하고 동일한 현실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이 공간 표현 매체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찰스 다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찰스 다인이라는 사람의 어떤 뭐 이렇게 연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이 인류학자들의 어떤 연구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사실이 뭐냐면은 4,700만 년 전에 살았던 원숭이와 인류의 공동 조상이라고 하는 이제 대상이 있는데, 얘네들 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다라고 하는 애들이 쉽게 얘기해서 나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갔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다가 어느 순간 인류와 유인원으로 나눠지게 돼 있는데, 나무를 타던 애들이라서 이 스파인이라고 해서 이 등뼈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대상체가 이제 우리와 유언인의 어떤 이 조상에 해당하는 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이다가 있었는데, 이 이다가 이제 나무를 타고 이렇게 다녔죠. 나무를 오르면서 서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척추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자, 이 이유로 해서 직립보행이 가능했습니다. 곰도 보면은 서서 다닐 때가 있죠. 그쵸? 그거는 뭐냐면은 곰이 나무를 타고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곰도 그렇고 원숭이도 그렇고 나무를 타기 때문에 직립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대상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이 유인원하고 나눠지는 순간에 어떤 이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인류하고 이제 그 유인원의 어떤 그 공동 조성에 해당하는 이다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아프리카 대륙이 산맥이 융계가 되면서 어느 지역은 초원이 되고 다른 지역은 그냥 산지로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원이 발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초원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무가 다 죽었다는 얘기죠. 나무가 다 죽고 이와 같은 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출되기가 쉬워지는 상황에 직면했고, 자, 이와 같은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맹수들의 어떤 그런 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런 패스트가 필요했는데, 이때 이다에 해당한 그런 애들이 이제 나무가 사라지면서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맹수를 피하기 위해서 빨리 뛰기 위해서 직립보행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류가 됐고, 그 다음에 그러지 못했던 즉 융기를 통해 가지고 그냥 어떤 그 지금 현재도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그냥 밀림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사는 애들은 그냥 유인원으로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직립보행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유인원과 서로 결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대가 굉장히 커졌어요. 성대의 크기가 변화가 있었고, 자, 이 성대의 크기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 목소리를 다양하게 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즉, 이 세상에 딱 두 사람만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100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100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성대가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소리가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10가지밖에 소리를 못 내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100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딱 10가지만 전달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딱 정확히 10가지 생각만을 나한테 전달해 줄 수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다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명이 발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소리밖에 못 내던 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대륙이 융기를 하면서 100가지 어떤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100가지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가 있었겠죠. 상대방은 또다시 나한테 100가지의 생각을 전달할 수가 있었고, 이와 같은 생각들이 계속 펼쳐나가면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 즉 소리의 다양화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어떤 고도화에 따라서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서로 굉장히 많이 소통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연결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뇌의 용량은 증가하게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소리가 다양화됐다는 얘기는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증가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증가하고 그 지식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매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공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매체가 탄생하였고, 이 매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공간의 어떤 그 공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공간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상태가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고도화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보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보다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드럭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이고 현대의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나도 이제 어떤 디자인이라고 하면 디자인의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디자인의 본질은 공간이고 그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을 다루는 이 공간 디자이너가 훨씬 더 고도화되고 발달하고 예전에 비해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공간들이 많이 창출되고, 왜 그럴까를 따져보면 결국은 사람과 사람, 공간 디자이너와 공간 디자이너, 혹은
공간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어떤 소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쉽게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스페이스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스페이스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창작된 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생각을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동료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디자인을 평가해주는 어떤 다른 공간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창작된 스페이스, 즉 공간에 대한 생각,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스페이스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중요한 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창작된 공간 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이너의 생각과 느낌을 적절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동의와 공감이 이루어지면은 계약이 성사가 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그런 공간 디자이너가 생각한 생각과 느낌이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어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커뮤니케이션론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어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과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 사이에 우리가 어떤 소통이라고 하는, 즉 어떤 전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즉 공간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본다면 창작된 공간 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이너의 생각과 느낌이 적절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수용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것이 아니라 창작된 공간 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이너의 생각과 느낌이 적절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할 경우에 그 공간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느낌이 클라이언트의 머리와 마음 속에서 새롭게 창출이 된다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클라이언트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최대한 목표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이와 같은 도면과 프레젠테이션 결과물을 보고 어떠한 느낌과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디자이너는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을 통해서 정말로 그렇게 구현이 됐는지, 즉 생각에 대한 어떤 명료성과 공간에 대한 느낌을 일치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것은 결국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히 아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창작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생각과 창작된 공간에 대한 느낌이 동일해야 되고, 이것이 클라이언트로 전달이 되면서 적절한 매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이 되면서 그 공간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느낌을 새롭게 창출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러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그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공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것이 패널이 될 수도 있고 제안서가 될 수도 있고 액정 모니터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입체물을 통해서 전달되면 VR 고글을 통해서도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젠테이션 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있을까요? 아주 옛날 옛적에 물론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이미 컴퓨터가 세상을 바꿔 놓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하지 못하겠지만, 옛날 옛적에 내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연필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연필로 무언가를 그리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우리는 했는데, 사실은 연필로 무엇을 그린다는 거는 그런 행위에서 연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갖게 돼.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떤 툴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창작 도구로서도 역할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떤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느낌을 공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을 때, 그 펜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나는 또 다른 피드백을 받고 그 공간을 다시 고치거나 새롭게
변형하는 그런 욕망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그런 프로세스가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컴퓨터에서도 혹은 AI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매체들을 옮겨가면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 고도화된 수준의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주 옛날 옛적부터 사용하던 그런 공간에 대한 표현들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훨씬 더 고도화되고 있죠. 오른쪽에 가면 갈수록 최근에 어떤 그런 프레젠테이션 툴이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옛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 거일수록 굉장히 간접적인 체험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이어그램이나 도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도면을 어떤 그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보여줬을 때 그거를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전에. 물론 지금은 이제 어떤 3차원 세상이라고 하는 게 많이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도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모델링을 하고 투시도를 만들고 투상도를 만들고 3D 시뮬레이션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실감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와서는 갑자기 AI가 등장하면서 전혀 다른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스페이스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새로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보여줄 것인지를 명료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료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목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결국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나의 디자인을 구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관한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모전을 당선을 시킨다든지, 혹은 클라이언트가 도대체 이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은 주거 공간처럼 어떤 심적인 만족을 느낄 것인가. 클라이언트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예는 뭐가 있어요? 상업 공간 같은 경우가 그렇죠. 샵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샵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관한 이슈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가 클라이언트의 심적인 만족에 관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대기업을, 굉장히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가 어떤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즉 클라이언트의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무실 공간, 업무 공간에서 많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젠테이션, 그것이 판넬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판넬은 2차원적인 부분, 이제 대상물이지만, 그 2차원적인 대상물이 결국은 3차원 공간에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패널 인 스페이스라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주변에 나의 패널과 경쟁하는 패널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 그죠? 심사인, 즉 클라이언트는 내 판넬을 어느 위치에서 볼 것인가에 관한 각도와 거리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 심사인 혹은 클라이언트는 내 패널을 몇 번째로 볼 것인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모전을 낸다든지 기타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직접 가서 뭐 입선자 이상 되면 이제 가서 직접적으로 그 판넬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설치할 때 어느 위치에다 이거를 넣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당락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패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패널하고 같이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넬이라고 썼는데, 심사자는 내 패널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볼 것인가? 그리고 내 패널을 과연 몇 분 동안이나 볼 것인가? 그리고 심사위는 그 시간 동안 내 패널을 얼마나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심사자, 클라이언트가 내 패널에서 무엇을 보고 감동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내 작품은 심사인, 즉 클라이언트의 마음속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남을 것인가? 만약 주거 공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머릿속에 남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남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업무 공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마음속에 남는 것도 있겠지만 머릿속에 남는 어떤 효율성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부각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의 판단에서 무엇이 심사인 혹은 클라이언트를 실망시켰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우리가 짤 필요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패널 스페이스, 패널인 마인드라고 하는 세 가지 어떤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나의 작품에 있어서 약점이 무엇이고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보다도 이 내 디자인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클라이언트의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은 내 제안서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예전에 어떤 공모전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이 도면인데 이제 전시물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했는데 나의 판넬이 어디에 있고 이 판넬이 전체를 한 15분 정도 본다라고 했을 때 8분 정도 갔을 때 위치에 있을 것이고 8분 동안 그러니까 8분이 지났을 때 나의 판넬을 한 30초 정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진행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판넬은 보통 어떻게 읽어요? 지금 우리 복도에 있던 그 판넬 중에 하나,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그 작품 중에 하나를 내가 가져와서 여기다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판넬을 읽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봅니다. 내 판넬, 자, 아까 내 판넬이 요거네요. 내 판넬 오른쪽에 3개가 있고 왼쪽으로 둘, 넷, 여섯, 8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합해가지고 12개의 판넬을 같이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무수한 패널 속에서 내 것을 어떻게 발견하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내 작품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눈에 띌 것인가를 따져본다면 가장 큰 게 패널의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면은 가장 큰 녀석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내 판넬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내 판넬이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는 영역은 포커스드 에어리라고 해서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1번, 2번, 3번을 차례차례 굉장히 심도 깊게 최소한 1번을 10분, 2번을 10분, 3번을 10분 해가지고 30분을 봐주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30초가 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번하고 3번을 생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3번은 생략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판넬을 한번 읽어봅시다. 조형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조형의 기본은 강과 약이 같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왼쪽 판넬과 오른쪽 판넬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왼쪽 판넬과 오른쪽 판넬을 보다 보면은 물론 동의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왼쪽은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자, 보기가 힘든다는 얘기를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다가 시선을 둬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하이어라키, 즉 어떤 위계가 철저하게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고 의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넬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굉장히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거는 잘 안 보여요. 오른쪽은 잘 보입니다. 자, 왼쪽 거는 1번과 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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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해가지고 1번 3개가 저기 가운데 있는 이 녀석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즉 1과 1번이라고 쓴 세 가지 영역의 이 녀석들의 사이에 어떤 위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이 마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좌측에 있는 2번 두 개 사이에도 위계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즉 강함과 약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판넬에서 적용이 돼 가지고 하이라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읽혀졌다면은 이 판넬은 굉장히 어떤 쉽게 읽혀지는 그런 판넬이 될 것 같아요. 즉 굉장히 많은 시도와 도면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사진, 오른쪽 판넬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봤을 때 배경이 일단 있기 때문에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이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1번을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의 어떤 이야기들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배경이 실질적으로는 배치도처럼 많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읽어왔는지를 알 수 있고 전체적인 하이라키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즉 강과 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판넬에 이제 묻어 있기 때문에 판넬을 조금 더 쉽게 읽어 나갈 수 있고 편안하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형의 기본은 여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얀색 여백이 만들어지고 이 여백을 통해서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여백을 만드니까 그제서야 오브젝트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만약에 이 왼쪽도 다 색깔을 칠해놓고 뭐 사진 콜라지를 했다면은 이러한 형식들이 보이지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기서 본 어떤 여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기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강에다 만드는 구조물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백을 만들고 숨을 쉬어보자. 이게 조형의 가장 기본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조형의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콜라지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를 부각을 시키는 방법도 여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판넬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힘입니다. 그래서 판넬을 구성할 때는 힘이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판넬 같은 경우는 좌우 방향으로 힘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하이라키와 다양성을 이제 갖추고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의 어떤 순서로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패널은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패널들을 조금 싫어해요.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 라인이 굉장히 부각이 돼 있어요.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4개의 투시도와 여러 다이어그램글, 그다음에 어떤 이런 배치도, 그다음에 기타 글들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구성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 원리가 그러니까 스트럭처죠. 스트럭처가 지나치게 부각이 된 거예요. 스트럭처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넬을 보면은 이와 같은 이 사진과 사진 사이에는 하얀 띠가 이와 같이 부각이 되고
그 안에 어떤 대상물이 되는 이런 오브젝트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처럼 부각이 세 개가 부각이 될 거예요. 아, 여기 하나에 더 있구나. 네 개가 됐네. 여기 표시를 못했네. 자, 이걸 보더라도 보면은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은 굉장히 크지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디자인한 대상물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여주고 있는데 네 개가 거의 비슷한 크기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나마 좀 잘한 게 있다면은 전체 투시도를 이와 같이 그리고 이 그림을 그러니까 즉 전체 투시도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나머지 세 개를 작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이라키가 왼쪽에 있는 이 사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투시도, 그 다음에 제목과 다이어그램, 도면 뭐 이런 것들을 읽어가는 그런 하이라키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대형 투시도에서 이 대형 투시도에 나오는 이러한 선들이 있죠. 바닷가에서 나오는 이런 선들이 여기서 끊어져 있고 이러한 흐름의 끊어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패널이 하나로 느껴지지 않고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판넬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 즉 하나의 판넬 안에 다섯 개의 판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판넬을 보면은 여기 지형에 따른 이 선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죠. 이건 색깔이 좀 어둡고 밝고, 그다음에 건물선을 또 건물 단면을 이와 같은 어떤 그 색상을 칠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선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이 부각된 선이 여기서 갑자기 뚝 끊기죠. 끊기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로 보이지 않는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이 판넬이 굉장히 작은 판넬들의 연속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투시도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조금 사라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상부에 굉장히 큰 투시도, 하부에 작은 투시도, 그다음에 여러 가구들, 다이어그램이나 뭐 기타 등등 해서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제일 큰 이 투시도의 이런 어떤 일점 그 투시도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판넬 전체를 지배를 하지 못하고 요만큼에서 끝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여기서 보면은 요게 여기 좀 이 점선으로 표현된 요 투시도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전체로 흘러가지를 못하고 이 부분에서 그냥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작은 판넬이 여러 개가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같은 경우는 판넬을 하나로 굉장히 크게 구성했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이 옆에 있는 판넬의 여러 개로 구성된 투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이와 같이 어떤 투시도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그러니까 메인 포커스 되는 부분이 한 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투시도가 가장 안 보이는 효과로 너무 전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조금 다행인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체를 하나의 느낌으로 가져가면서 투시도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커 보인다는 얘기죠. 단 오른쪽에 있는 이 투시도만 조금 여기 좀 전체적으로 어떤 윤곽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하얀색을 조금 넣어가지고 한 80% 정도 되는 하얀색 그러니까 불투명도가 80% 정도는 그 부분을 옮겨 놓고 나왔기 때문에 전체 판넬에서 이 부분이 딱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나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판넬에서 보면 요 엣지 라인, 즉 판넬을 구성하는 요 엣지 라인. 그나마 이 팀이 좀 잘한 것은 사람들을 요 경계선 밖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블랙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은
어떤 자, 조금 처음으로 좀 가볼게요. 자, 이걸 봅시다. 판넬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나의 판넬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판넬보다는 부각을 시켜야지 클라이언트가 혹은 심사하는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을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읽혀지는 그런 과정, 이 프로세스를 거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걸 본다면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눈에 띌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은 가장 큰 녀석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내가 이제 전시 디자인을 주로 이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전시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해 주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 공간에서 어느 부분을 포커스를 주려고 그러면 그 포커스된 부분은 가장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큰 것이 가장 먼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의 판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의 어떤 그런 언어로 하나의 구성물로 표현이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가서 자, 그래서 우리는 공간 형태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기도 하죠. 다이어그램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대로 하자면은 사실은 도면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도면을만 가지고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와 같은 다이어그램이죠.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컨셉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쇼업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어떤 제안서나 아니면 판넬 아니면 파워포인트 뭐 이 정도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 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 가지고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페이퍼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한 1월 달부터 만났나요? 그럼 지금 거의 이제 6개월이 한 지난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작업들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에 임하고 있는 그 사진들 여러분들을 찍은 사진들을 지속적으로 이 어떤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를 시키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3차원 가상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퍼스펙티브나 아이소메트릭에 관련된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이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시도를 만들죠. 이 투시도를 만들면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천장이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고 벽이 이렇게 세그먼트가 돼가지고 나와 있는데 좌측과 우측에 살짝 들리고 오른쪽에 이제 건물 외벽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문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하얀색으로 된 어떤 그런 베이스를 놔두고 전시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면에는 유리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 창고형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고 있고 저 유리창 건너편에 사람들이 또 존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여기서 이제 어떤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4사람, 6사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사람이 3사람을 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3사람이 넘으면은 사람들 이 투시도를 볼 때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투시도에 대한 어떤 그 공간 디자이너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 투시도를 보는 사람의 시선이 움직일 수가 있고 그 과정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하고 일치화되고 동기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투시도에 비해서 투상동은 훨씬 더 객관화 보이죠. 객관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투상도죠. 그거는
투시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눈의 세계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감정의 이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투상도는 그러지가 못하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이런 쪽에서도 투상도를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자, 3차원 뷰를 통해 가지고 투시도를 이제 그릴 때 어떤 소실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투상도는 그 소실점이 존재를 하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철학적인 근원을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 서양의 철학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양은 노자 사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 중국이나 이런 동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양의 노자 사상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고 큰 자연 속의 그 일부가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서양 철학을 담고 있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쩌저쩌고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란 얘기죠. 그래서 서양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동양의 철학은 노자 사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연 중심,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연 중심의 세계관, 거기에 비해서 서양의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고 그 인간을 통해서 세상이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확히 서양과 동양의 그림에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서양의 투시도를 보면 어때요? 서양은 투시도가 발달했죠. 서양의 투시도는 하나의 소실점을 가지고 전체 세상이 구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세상이 구현이 될 때 이 소실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심, 즉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펼쳐져 있다, 전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동양의 투상도 아이소메트릭은 어때요? 동양의 그림을 보면 자세히 보세요. 내가 여기다 이 동그라미 표시가 해놨죠. 여기 보면 이 집들이 있는데, 집들이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지를 않아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에 되는 집은 뒤집혀 있죠. 이 그림을 보려면, 이 집을 보려면은 나는 반대편에 가서 이 그림을 바라봐야지 가능합니다. 옆으로 누워 있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죠. 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서 봐야 되고, 이쪽에 있는 녀석들은 왼쪽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 그림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자연이고, 이 자연을 보는 관객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체의 일부가 됨으로써 이 투상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투시도가 나왔고, 즉 세상의 근본이 사람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시도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 동양은 투시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투상도가 있거나 아니면 아까와 같은 이와 같은 조금 이상한, 우리가 봤을 때, 나도 이런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내가 한 30대 초반에 이 그림을 이제 알게 됐는데, 굉장히 이상했어. 내가 지금까지 봤던 동양 화들이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그려져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 서양의 투시도와 동양의 투상도라고, 우리가 결국은 이제 투시도도 그리고 투상도도 그리잖아요. 그렇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시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좀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뭐, 기본적으로 내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콜라주 형식이에요. 콜라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갖고 와서 오려 붙이기도 하고, 거기에다 또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엮어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물들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이 있기 때문에 이 형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면은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라인 중간중간을 또 어떤 이 재료라고 하는 것을 콜라지 시키면서 스케치까지 들어가고 이런 류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펜슬과 사진과 그다음에 어떤 3D 시뮬레이션 여기 보이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 가지고 굉장히 종합적이고 어떤 이 그 고도화된 수준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진이 있고 그 사진 위에다가 손으로 그린 거, 그 위에다가 또 이런 이제 사진으로 된 콜라주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이제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혹은 AI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구현이 되고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읽어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포토샵, 일러스트, 그다음에 캐드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AI 시대 때는 이와 같은 손으로 만든 스케치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전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지 사진을 이제 찍을 때도 이와 같이 어떤 사진을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찍고 걔네들을 콜라주를 시킴으로써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변 환경의 어떤 콜라주, 주변 환경 속에 내가 만든 인공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 내가 만든 공간의 어떤 창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콜라주적인 방법이게 되겠죠. 이런 것들, 네, 투시도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저기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면은 도면이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또 올려놓는 그런 상황들, 뭐 배치 도면을 매핑화하면서 건축물을 또 입체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다각화됐고 그다음에 고도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손으로 하는 스케치를 절대로 포기를 하지 마세요. 그게 앞으로 내 생각에는 AI 시대 때는 훨씬 더 손 스케치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투시도 사례죠. 컬러를 어느 영역만 칠함으로써 범위를 설정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컬러라고 하는 것은 바운더리 라인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계획에 내가 이 큰 건물에서 이 부분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있는 계획에 이와 같은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만 내가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거친 그런 사진 흑백으로 이제 투영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내가 했던 3D라고 하는 것을 얹혀 놓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이거는 정확히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인데 딱 봤을 때는 굉장히 거칠어 보이죠. 그리고 뭔가 손으로 그린 듯한 느낌도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노톤과 화이트 톤이 있는 상황, 나무는 하얀색으로 칠했죠. 거기에 나의 디자인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배경에 해당하는 여기 하늘이 있어야 되죠 원래는. 근데 하늘을 다 지워버렸어요. 하나를 다 지워버리고 블랭크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라인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이 건축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런 사선과 사선이 이제 여러 가지로 갈래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지그재그로 만들어지면서 어떤 투시도 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하늘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굉장히 어떤 수준 높은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콜라주를 했는데 그 콜라주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3D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많이 하고 AI도 등장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완벽한 뭐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정한 혹은 미완성적인 형태가 보여져야지 이 미완성적인 형태로부터 새로운 공간이 유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걸 한번 느꼈을 텐데 3D로 뭘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을 해 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손을 대기가 싫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투시도가 너무 완결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이 새로운 수준으로 보다 나은 수준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살짝 불완전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현실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손 스케치의 어떤 그런 모양새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예. 라인과 섀도우를 가지고 요즘 보니까 어떤 예전에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에서만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됐는데 요즘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스케치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다각화돼 가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도 하늘을 날려보니까 이 형태가 부각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넘어가 봅시다. 얘네들도 이제 이렇게 어떤 녹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 글이 여기서는 보면은 이 건물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왼쪽에 있는 나무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나무가 선을 넘었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쪽 여기 왼쪽에 내가 마우스로 가리키는 이 부분까지가 그림일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이 나무로부터 시작되는 녹음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투시도 전반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동시에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좀 정확히 안 보이는데 이게 펜스처럼 해가지고 유리가 돼가지고 이 건너편이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반사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반사 재료라고 한다면 이 녹지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투영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디자이너의 어떤 의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읽혀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뭐손 스케치와 어떤 이런 3D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복합화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내 건물인데 내가 디자인한 건물인데 상당 부분을 지금 안 보여주고 있어요. 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웃한 건물을 하얀색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된 이런 녀석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직선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매스 덩어리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이유는 여기 있는 하얀색 이웃한 건물이 블랭크가 됐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단면을 이같이 이제 보여줌으로써 어떤 지형 결국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건물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레벨에서 도시가 이제 어떤 펼쳐져 있구나 도시를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전달해주고 있는 이제 사진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이 아랫부분을 하얀색으로 칠하다 보니까 이 형태가 부각이 되는 거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 뭐 여기서 보면 이제 투시도의 선을 넘었죠. 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된 이 바이크 패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이제 이 투시도가 구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위쪽에 이 건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디자인은 이 노란색 바이크 패스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 바이크 패스를 이렇게 이 녀석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에 건물들을 과감히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 탄 사람의 어떤 그 위치가 선을 넘었죠. 넘어감으로써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또 마찬가지로 왜 여백이 만들어져 있고 빠져나온 바이크 뭐 전진하고 운동감 뭐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는 상황들이죠.
중요한 것은 평면도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이제 30분의 1 도면들 이런 것들을 잘 컬러링까지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느껴지게끔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것만 살짝 그린 학생들도 있고 지금 나한테 전달한 걸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이제 어떤 추시도를 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평 레이아웃에 관한 얘기들. 뭐 보면 왼쪽 사진을 보면 어때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크기로 나와 있잖아. 잘 안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고. 수평 레이아웃에 대한 그런 이제 방식들인데, 요 가운데 있는 녀석보다는 나는 여기서 지금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왼쪽 거일 것 같아요. 이게 흐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이 사선으로 된 어떤 이제 그 이 공간들이 있죠. 그 공간들이 이렇게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전체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그 다양성 속에서도 이 이제 투시도가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가운데 그 사진은 어때요? 얼핏 보면 참 괜찮지만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사이에 하이라키가 일단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개가 굉장히 병렬식으로 나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고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투시도고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투시도 사진과 어떤 이제 투시도 사진 세 개와 위에 두 개의 배치도 밑에 다섯 개의 어떤 사진 이런 것들이 조금 대비가 되면서 그나마 어떤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색상의 어떤 그런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이거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분들 판넬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실 내용들인데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이 됐을 때 이 녀석들이 가장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그림 속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도가 구성이 되어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더 쉽게 읽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